안녕하세요, 홈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망하는 지름길, 잘못된 업체 선정, 이런 주제로 잘못된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좋은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잘못된 업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업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업체, 잘못된 업체 구별법 전에 간단하게 좋은 업체들 특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이너 포함 직원 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일단 책임감이 있어요. 일단 공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마감이 안 지어졌을 때 사무실이나 매장을 찾아가셔서 사장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무실이나 매장이 없으면 AS 건으로 전화를 하시면 처음엔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귀찮아지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매장을 꼭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올라오는 업체가 좋아요.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 계속 블로그나 홈페이지, 인스타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사가 끊어지지 않고 좋은 작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도 마감을 제대로 졌다는 겁니다. 공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사 계약대로 마감을 짓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은 마감을 잘 짓고 있다,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튜브를 하시는 인테리어 업체 괜찮습니다. 보통 유튜브라고 하면 자기 얼굴이 나오고요, 사장님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얼굴을 걸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몇 번 가보면 그런 유튜브를 하시는 업체들은 상당히 마감도부터 고객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하고 계시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좋은 업체 구별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업체 구별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사무실이나 매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에 문제가 됐을 때 만나기가 힘듭니다. 디자이너를 만나기가 힘드니까 꼭 사무실이나 매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제대로 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돼 있어요. 뭐 한샘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업체에 취직돼 있는데 그런 직원이 프리랜서로 회사 모르게 회사한테 수익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모르게 계약해서 진행하는 건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그런 건들을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회사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가 보통 3주, 뭐 2달까지도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 모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핑계를 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잘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으로 회사에서 회사 모르게 개인으로 자기가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디자이너들, 이런 실장님들하고는 절대로 계약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연락이 잘 안 되는 디자이너, 대표, 이런 데하고는 꼭 계약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좀 전화하는 게 실례지 않을까 해도 보통은 현장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새벽 6시나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세요. 왜냐면은 아파트 공사라고 해도 8시부터는 작업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꾸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회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예전에
돈만 받으시면 자꾸 돈을 다른 데 밤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공사 대금이 현장에 쓰여야 되는데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밤에 술집 가셔서 쓰시더라고요.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처음 인테리어를 배웠던 데가 그냥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마감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연락이 잘 되는 업체들하고 연락이 잘 되는 사장님들, 디자이너들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약 초반에 원래는 공정표대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 현장에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은 내 현장에만 쓰여야 되는데 그게 과거의 현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 작업자들한테 결제를 못 해준 거나 아니면 협력업체한테 결제를 못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작업자를 다시 확보하려면 그 전에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 많이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좀 위험한 업체입니다. 대신 제품을 미리 선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샤시겠죠. 샤시는 보통 몇백만 원에서 천몇백만 원 하니까 그거는 미리 공정에 따라서 초반에 샤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샤시를 하는 경우는 샤시 가격 정도는 미리 지급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적이 너무 싸거나 견적서가 모호한 업체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견적이 너무 싸면 작업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가 직접 공구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이너도 공구를 들고 잘 합니다.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를 그것만 하는 전문가, 목공 전문가, 전기 전문가, 아니면 설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견적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공구를 들고 현장 소장 아니면 디자이너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당연히 기술도가 떨어져서 마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견적서가 모호하면 고객은 A를 생각하고 이게 내가 머릿속에 이게 있으니까 이 견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디자이너나 회사는 이 견적이면 이거다 라고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맞춰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가 모호하면 작품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품질이 낮거나 아니면 뭔가 빠진 거나 분명히 고객은 나는 이 A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했는데 업체에서는 이 A는 당연히 안 되는 견적이니까 이렇게 아무리 디자인 회의를 했어도 B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딱 끝난 이유는 퀄리티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견적서가 모호하면 안 됩니다. 견적서가 되게 상세하고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가견적을 내고 그 다음 두 번째 견적을 내고 견적이 3번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디자인 협의를 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당연히 견적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견적금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금이 발생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공사를 딱 스타트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래야 공정표대로 공사가 흘러가고 마감이 깨끗하고 하자가 없는 인테리어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예민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사무실이나 매장이 없어도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웬만하면 아닌 곳도 있으니까 좀 배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안 나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들 공사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